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쉬운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가슴 한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거나 서늘한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것을 느끼셨다면 오늘 이야기를 부디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평생을 착하게 살라고 교육받았습니다. 남에게 패 끼치지 말고 양보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라고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어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드니 현실은 어떻습니까? 착한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옛말은 동화책 속에나 있는 이야기 같고 현실은 참으로 냉혹하기 그지없습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면 상대는 고마워하기는커녕 그것을 당연한 권리인 줄 알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웃어주면 상대는 나를 만만하게 보고 무례한 농담을 툭툭 던집니다. 오랜만에 나간 동창회 모임, 혹은 명절날 친척들이 모인 자리를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시끌벅적한 식당 안, 삼겹살 굽는 냄새와 왁자지껄한 소음 속에 수십 년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겉으로는 반갑다 친구야, 건강은 어떠냐 하며 웃고 떠들지만 가만히 그 풍경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서열과 미묘한 기싸움이 팽팽하게 존재합니다. 나이가 들면 다 똑같아진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도 누군가는 주인공이 되고 누군가는 병풍이 됩니다. 여기 친구들을 위해 비싼 밥값을 먼저 계산하고도 정작 대화에서는 은근히 무시를 당하는 김씨가 있습니다. 김씨는 모임 며칠 전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고르고 친구들에게 줄 작은 선물까지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식당에 도착해서도 제일 바쁘게 움직입니다. 수저를 놓고 물을 따르고 부족한 반찬을 시킵니다. 분위기를 띄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옛날 추억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김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야 김가야, 너는 예나 지금이나 참 맹탕이다. 넌 사기를 당해도 웃을 놈이야 라며 짓궂은 농담을 던집니다. 그 순간 김씨의 가슴에는 비수가 꽂힙니다. 하지만 김씨는 어떻게 합니까? 허허, 그래 내가 좀 그렇지.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하며 사람 좋게 웃어넘깁니다. 속으로는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 웃습니다. 왜일까요?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입니다. 혹시나 내가 정색하면 쪼잔한 놈 소리를 들을까봐, 소심한 사람으로 비칠까봐 억지로 입꼬리를 올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친구들은 김씨의 말을 자꾸 끊습니다. 김씨가 무슨 말을 하려 하면 아 됐고, 야 박씨야 너 저번에 골프 친 얘기나 해봐라 하면서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김씨는 군중 속에 고독을 느낍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핸들을 잡은 김씨의 마음은 텅 빈 것처럼 공허합니다. 내가 왜 거기 가서 그 돈을 쓰고 그런 대접을 받고 왔나?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반면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이 씨가 있습니다. 그는 김씨처럼 돈을 썩 잘 쓰는 편도 아닙니다. 좌중을 휘어잡는 화려한 언변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명품 옷을 휘감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온화한 표정으로 묵묵히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친구들은 이 씨에게 술 한 잔을 따르며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습니다. 이보게 요즘은 별일 없는가 하며 예의를 갖춥니다. 평소 거친 욕설과 음담패설을 즐기는 친구조차 이 씨 앞에서는 말을 가려서 합니다. 식당 종업원조차 김 씨에게는 반찬 그릇을 툭툭 던지듯 놓지만 이 씨 앞에서는 공손하게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가 입을 열면 시장판처럼 시끄럽던 좌중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며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착한 김 씨는 평생을 퍼주고 배려하고도 호구 취급을 받고 조용한 이 씨는 가만히 있어도 어른 대접을 받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김 씨처럼 평생을 남을 배려하고 양보하며 살았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상처뿐이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덕이 부족한가? 라며 스스로를 탓하며 잠 못 이룬 밤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착한 사람이 아니라 쉬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친절과 만만함은 엄연히 다릅니다. 겸손과 비굴함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지점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휘둘릴까? 왜 내 말에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조선 후기 최고의 실학자이자 철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무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배 생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한때 정조 대왕의 총애를 받는 최고의 엘리트였고 천재적인 관료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승하하고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패족이 되었습니다.
머나먼 강진 땅으로 유배를 갔을 때 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벼슬도 잃고 집안도 풍비박산나고 믿었던 사람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어제까지 굽신거리던 사람들이 오늘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 처절한 고독과 멸시 속에서 다사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잃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힘이 없어지니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몸소 체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가 세상의 비바람을 맞아보니 나를 지키는 것은 혀가 아니라 태도더라. 남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만만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남 또한 나를 천하게 여긴다. 다산의 이 말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시니어들에게도 뼈를 때리는 조언이 됩니다. 착한 사람 콤플렉스는 이제 버리십시오. 60년, 70년을 남 눈치 보며 사셨으면 이제 충분합니다. 남은 인생은 남들이 나를 어려워하더라도 나를 존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이 편한 것이 우선이지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는 다산 정약용의 깊은 지혜를 빌려 남들이 절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 그리고 당장 오늘 저녁 모임에서부터, 아니 당장 거실에 나가 가족들을 대할 때부터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히 듣고 흘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표정과 말투, 그리고 인생의 격을 바꾸는 실전 기술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비굴한 웃음은 사라지고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단단한 위엄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남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비결, 그것은 바로 말의 꼬리를 자르는 습관입니다.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절대 말끝을 흐리지 않습니다. 우리 시니어 세대는 겸손이 최고의 미덕인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는 것을 예의 없다고 배웠고, 남과 의견이 다를 때 충돌을 피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고 여겼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 는 속담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왔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끝을 얼버무리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확신에 차서 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눈치를 살피며 여지를 남겨두는 화법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나이가 들어서는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상황을 한번 볼까요? 누군가 모임에서 이번 모임 장소는 어디가 좋을까? 라고 물으면 김씨 같은 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글쎄. 저번에 갔던 횟집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거기는 좀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값이 좀 비싼가 싶기도 하고 뭐 너희들 편한 대로 해. 나는 다 괜찮아. 자, 들어보십시오. 한데 같기도 하고 해. 괜찮아. 이렇게 말해 꼬리를 길게 늘어뜨리고 흐리는 순간 듣는 상대방은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확신이 없구나. 이 사람 의견은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내가 결정하고 통보해도 아무 문제 없겠구나. 나이 들어서 말끝을 흐리는 것은 상대방에게 나는 자신감이 없으니 당신이 나를 마음대로 휘두르시오. 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내 존엄의 대문을 활짝 열어주며 도둑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다산 정약용은 과언, 즉 말을 적게 하라고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말며 격렬하게 성내지 마라. 실없는 말이 너의 위엄을 떨어뜨린다. 여기서 말을 적게 하라는 것은 단순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군더더기, 즉 말의 꼬리를 가차없이 잘라내라는 뜻입니다. 다산은 말은 아낄수록 좋지만 입 밖으로 뱉어야 한다면 화살처럼 명확해야 한다. 고 했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다 힘이 빠져 툭 떨어지면 아무것도 뚫지 못합니다. 말도 끝까지 힘있게 뻗어나가 마침표라는 관역에 정확히 꽂혀야 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의식적으로 말의 꼬리를 자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문장을 끝맺을 때 쉼표나 말줄임표가 아니라 확실한 마침표를 찍는 상상을 하십시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했을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거나 곤란한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는 거절을 힘겨워합니다. 아, 내가 요즘 몸도 좀 안 좋고 상황이 좀 그래서 며느리가 알면 안 되는데 미안해서 어쩌지? 라며 구구절절 변명하며 말끝을 흐리지 마십시오. 변명이 길어질수록 상대는 조금만 더 조르면 넘어오겠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눈을 똑바로 보고 짧게 말씀하십시오. 그 부탁은 들어주기 어렵네. 혹은 내 원칙상 돈 거래는 하지 않네. 이유를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나의 결론임을 보여주면 됩니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는 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 뭐 대충 먹은 것 같은데 라고 하지 마십시오. 네, 먹었습니다. 라고 명확히 끊으십시오. 이 음식 맛이 어때요? 라고 물으면 좀 짠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하지 마십시오. 제 입맛에는 조금 짜군요. 혹은 맛이 좋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당당하게 눈을 맞추며 명확한 어미로 끝맺음을 하면 상대는 그 말에 무게감을 느낍니다. 내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말하는 내용보다 말하는 형식이 그 사람의 격을 결정합니다. 인 것 같습니다. 라는 추측성 말투도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말할 때조차 남의 눈치를 보며 추측을 합니다.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가 아니라 기분이 좋습니다. 슬픈 것 같습니다. 가 아니라 슬픕니다. 내 감정의 주인은 나입니다. 왜 내 기분을 남 이야기하듯 추측합니까? 여러분이 문장의 끝을 흐리지 않고 단호하게 맺는 순간 상대방은 긴장하게 됩니다. 이 사람 찔러도 들어갈 틈이 없겠구나. 말끝이 선명해지면 여러분의 인생도 선명해집니다. 흐리멍덩한 안개 속을 걷는 듯한 인생에서 또렷한 이정표가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례한 사람 앞에서는 절대 웃음을 보이지 마십시오. 대신 침묵으로 응시하십시오. 이것이 다산이 말한 부동심,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실전 기술입니다. 우리 시니어들은 흔히 좋은 게 좋은 거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을 철칙처럼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를 참지 못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상대방이 선을 넘는 질문을 하거나 무례한 농담을 던져도 그 순간에 공기가 차가워지는 게 싫어서 혹은 싸움이 날까봐 허허실실 웃어넘깁니다. 이것은 관용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이 묻습니다. 겉으로는 걱정해주는 척하지만 속에는 가시가 돋친 질문들입니다. 아니, 자식 농사 다 지어놨더니 코빼기도 안 비춘다며? 요새는 자식들한테 용돈 좀 받나? 노후 준비는 좀 돼 있어. 늙어서 돈 없으면 서러운데 어떡하나.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질문입니다. 남의 가정사를 함부로 들추고 걱정을 가장에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순간 당황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멋쩍게 뒷머리를 극적이며 웃으며 허허, 그러게 말이야.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어. 내가 뭐 힘이 있나. 그냥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왜 기분이 나쁜데도 웃습니까? 왜 내 자식을 깎아내리는 말에 동조하며 웃습니까? 당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사가 없어요. 나는 당신보다 약해요. 나는 당신에게 복종합니다라는 신호를 보내서 이 불편한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동물의 세계에서 약한 개체가 강한 개체 앞에서 배를 드러내는 복종의 표시와 같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비굴한 웃음이 상대에게는 아, 이 사람은 이렇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구나. 만만한 사람이구나. 내가 밟아도 꿈틀하지 않는구나. 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한번 웃어주면 다음에는 더 심한 농담이 날아옵니다. 무례함은 받아주면 자라나는 잡초와 같습니다. 뿌리 뽑지 않으면 마당 전체를 뒤덮어 버립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로애락, 즉 기쁨과 분노와 슬픔과 즐거움을 얼굴에 쉽게 드러내지 마라. 경박한 자는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고 진중한 자는 태산과 같이 움직임이 없다. 진정한 고수는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포커페이스를 유지합니다. 그렇다면 무례한 사람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질러야 할까요? 아닙니다. 하수는 화를 내고 고수는 침묵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나 지금 아파. 나 지금 찔렸어. 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화를 낼수록 내 말이 먹혀들었구나 하고 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강력한 대응법이 있습니다. 바로 3초의 법칙입니다. 누군가 무례한 말을 하면 그 즉시 대답하지 마십시오.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아니, 그게 아니고 라는 변명을 삼키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절대 웃지 마십시오. 어색한 미소를 싹 거두십시오. 입꼬리에 힘을 풀고 무표정을 만드십시오. 그저 멍한 표정이 아니라 영혼을 꿰뚫어 볼 듯한 눈빛을 장착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의 눈, 정확히는 미간 사이를 3초 동안 아무 말 없이 빤히 쳐다보십시오. 속으로 하나, 둘, 셋을 세십시오. 이 3초의 침묵은 100마디 욕설보다 더 무서운 힘을 가집니다. 대화의 흐름이 뚝 끊깁니다. 상대방은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낍니다. 내가 실수를 했나? 왜 반응이 없지?
화났나?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지? 라며 스스로 불안해집니다. 자신의 무례한 말이 허공에 맴돌다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가 꽂히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 불안감이 극대화되었을 때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딱 한마디만 되물으십시오. 그게 왜 궁금한가? 혹은 지금 그 말이 나한테 할 소리인가? 혹은 그래서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궁금하다는 듯이 혹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차분하게 물어보십시오. 이 씨가 동창회에서 함부로 대접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무례한 농담에 웃어주지 않습니다. 함께 낄낄거리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히 응시할 뿐입니다. 그러면 상대는 아니, 농담이야, 농담. 왜 그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하며 꼬리를 내립니다. 상대가 당황해서 변명하게 만드십시오. 그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다사는 깊은 물은 것엔 바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고했습니다. 얕은 물이나 찰랑거리고 요란한 소리를 내지 깊은 물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저 묵직하게 흐를 뿐입니다. 여러분의 침묵이 깊어질수록 상대방은 여러분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웃음을 거두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우아하고 강력한 방패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세가 구부정하면 당신의 인생도 구부러진다. 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착하면, 마음만 올바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산 정약용은 몸가짐이 곧 마음가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서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지고 몸이 바로 서면 마음도 바로 선다는 것입니다. 다산은 제자들에게 구용, 즉 9가지 바른 몸가짐을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은 무겁게 두고 손은 공손히 하며 눈은 단정히 하라 고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싸움에서 진 개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말고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립니다. 나는 작아요. 나를 공격하지 마세요. 라는 신호입니다. 반면 무리의 우두머리 사자는 언제나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시선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멀리서 걸어오는 사람의 실루엣만 봐도 우리는 그 사람의 기운을 느낍니다. 어깨가 굽고 허리가 구부정한 채 땅바닥만 보고 걷는 노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안타깝게도 위험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힘이 없고 위축되어 보이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보입니다. 반면 백발이 성성하고 주름이 자글자글해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시선을 정면에 두고 걷는 노인을 보면 우리는 저절로 고개를 돌려 쳐다보게 됩니다. 본능적으로 길을 비켜주게 됩니다.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 오라 때문입니다. 저 어르신은 뭔가 다르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 는 느낌을 줍니다. 다사는 신독을 강조했습니다. 홀로 있을 때 삼가라. 즉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에 나 혼자 있는데 뭐 어때? 편한 게 최고지. 그래서 하루 종일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있거나 며칠째 같은 무릎 나온 추리닝 바람으로 지냅니다. 밥도 귀찮아서 냄비째 놓고 대충 먹습니다. 그런데 다사는 말합니다.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결국 남들 앞에서의 모습으로 배어나온다. 집에서 늘 구부정하게 있던 사람은 밖에서도 위기의 순간에 그 자세가 나옵니다. 몸의 중심축이 무너지면 마음의 중심축도 무너집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면 단전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올라오지만 등을 기대고 눕는 순간 그 기운은 흩어지고 맙니다. 자세를 펴면 뇌에서 테스토스테론 같은 자신감 호르몬이 나오지만 웅크리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나온다는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다사는 이것을 이미 수백 년 전에 꿰뚫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는 바로 바른 자세입니다. 말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 허리를 펴십시오. 소파 깊숙이 기대어 계시다면 등을 떼십시오. 정수리를 누가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실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하나하나 세우십시오. 그리고 말린 어깨를 활짝 펴십시오. 가슴을 여십시오. 이 물리적인 행위만으로도 뇌에서는 나는 지금 당당한 상태구나라고 인지하여 자신감을 충전시킵니다. 나를 대접하는 것은 나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대접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아무도 보지 않는 집 안에서도 식사를 할 때는 반찬을 그릇에 정갈하게 덜어놓고 허리를 펴고 드십시오. 다 늘어난 속옷은 버리시고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계십시오. 내가 나를 왕처럼 대접하면 밖에서도 왕의 기품이 흘러나옵니다. 내가 나를 하인처럼 대하면
남들도 귀신같이 알고 나를 하인 부리듯 합니다. 자세가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꼿꼿한 허리는 여러분이 세상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나이가 들어 척추가 굳고 아픈 것은 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의식적으로 펴야 합니다. 꼿꼿한 노송처럼 서 계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말의 꼬리 자르기, 무표정 대응, 바른 자세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을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며느리나 사위, 혹은 다 큰 자녀가 선을 넘는 말을 할 때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악의 없이 툭툭 내뱉는 말이 우리에겐 큰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이제 그만 좀 하세요. 기억력이 그렇게 없으세요? 이때 상처받은 마음에, 아이고, 그래. 늙으면 죽어야지. 내가 주책이다. 미안하다. 라며 말끝을 흐리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김 씨의 대화법입니다. 자녀에게 짐이 되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입니다. 이 시처럼 하십시오. 허리를 펴고 식탁 의자에 바로 앉으십시오. 절대 웃지 말고 자녀의 눈을 맞추며 명확하게 말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약해진다. 너희도 늙는다. 하지만 나는 내 경험을 너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뿐이다. 내 말이 길어서 듣기 싫었다면 줄이겠다. 하지만 말투는 조심해라. 비굴하지 않게 그러나 권위 있게 사실을 말하십시오. 감정적으로 쏘아붙이는 게 아니라 어른으로서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님의 위험 앞에 숙연해집니다. 아, 우리 부모님이 그냥 늙은 노인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상황, 식당이나 상점, 관공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종업원이 불친절하거나 나이가 많다고 반말을 섞어가며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혹은 텔레마케터가 전화를 끊지 않고 귀찮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얼굴을 붉히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은 화난 노인, 진상 고객일 뿐 무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때야말로 부동심이 필요합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심호흡을 한번 하십시오. 카운터 앞에 똑바로 서서 종업원의 눈을 3초간 응시한 뒤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말하십시오. 지금 태도가 매우 무례하군요.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존댓말을 쓰되 명령조로 단호하게 말끝을 맺으십시오. 사과해 줄래요? 가 아닙니다. 사과하세요. 입니다. 소리 지르는 사람보다 차분하게 눈을 보며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 훨씬 더 어렵고 무서운 법입니다. 그 차가운 이성의 상대는 압도당합니다. 세 번째 상황, 경로당이나 동호회에서 뒷담화를 하거나 편을 가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입니다. 누구네 집은 자식이 망했다더라. 누구는 돈이 없다더라. 하며 남 험담을 즐기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동조를 구합니다.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때 같이 맞장구 치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화를 내면 적을 만들게 됩니다. 이때는 말에 꼬리를 자르는 법을 쓰십시오. 빙그레 웃지도 말고 찌푸리지도 말고 무표정한 얼굴로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글쎄요. 남의 일에는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버리십시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사표시입니다. 이렇게 몇 번만 반응하면 험담꾼들은 재미가 없어서라도 당신에게 말을 걸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함부로 말을 섞기 어려운 고고한 사람으로 포지셔닝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더욱 품격 있게 준비하고 싶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만만하게 보이지 않는 사람의 세 가지 공통점을 깊이 있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볼까요? 첫째, 말의 꼬리를 자르십시오. 확신의 첫 마침표가 당신의 권위입니다. 흐리멍덩한 말끝을 가위로 싹둑 잘라내십시오. 둘째, 무례함 앞에서 웃지 마십시오. 침묵과 3초의 응시는 가장 강력한 반격입니다. 당신의 비싼 웃음을 아무에게나 낭비하지 마십시오. 셋째, 자세를 곧게 펴십시오. 꼿꼿한 척추가 당신의 자존감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왕처럼 앉아 계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은 평생을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친구를 위해 고개를 숙이고 참고 살아오셨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단호함보다는 부드러움이, 거절보다는 양보가 익숙하실 겁니다. 그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희생과 인내가 있었기에 가정이 지켜졌고, 자녀들이 자랐고, 이 나라가 발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일을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며 인생이라는 거친 바다를 건너온 베테랑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패인 주름은 부끄러운 흔적이 아니라 훈장이자 계급장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니, 대접받아야 마땅합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어린 묘목일 때는 껍질이 연하고 부드러워 상처 입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목이 될수록 나이테가 늘어날수록 껍질은 거칠고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그늘은 더욱 깊고 넓어집니다. 껍질이 단단해야 벌레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비바람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넓은 그늘 아래서 사람들이 땀을 식히고 쉬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단단함은 사람을 밀어내는 벽이 아닙니다. 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고 나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쉬운 사람이 아니라 깊은 사람이 되십시오. 만만해서 아무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겉은 단단하지만 속은 깊어서 누구나 존경하고 의지하고 싶어하는 어른이 되십시오. 함부로 대할 수 없지만 곁에 있으면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거목 같은 어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세상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허리를 펴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귀한 사람이다. 나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을 다시 세우는 단단한 기둥이 되었기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당당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데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하는 실버 인문학 크리에이터, 인생의 쉼터 지혜의 숲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잠시 짐을 내려놓고 쉬어갈 수 있는 곳. 여기는 인생의 지혜를 나누는 숲, 지혜의 숲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삶의 무게를 덜어드리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